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서 러시아와 유라시아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조영관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유라시아 지역, 유라시아 지역이죠. 구소련 지역입니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또 카프카즈 3개국, 코카서스 3개국, 또 벨라루스, 그리고 최근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지역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경제 질서의 변동입니다. 오늘 이 강의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경제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는가 라는 것들을 큰 틀에서 한번 보고, 여기에는 식량 또 에너지 공급의 문제들, 경제 성장률의 문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던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이기도 하고 또 결과이기도 한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 서방의 제재, 그리고 러시아의 대응 제재, 이 영향이 또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 협력 확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세계의 주요한 기구로 부상하고 있는 브릭스에 대해서 살펴보고, 브릭스를 통한 러시아의 세계 무대로의 진출, 협력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과연 세계 경제 질서는 어떤 러시아를 둘러싼 또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중국과의 협력, 미국과 러시아와의 러중과의 대립, 이 질서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2022년 2월 말 발발했습니다. 2014년 크림 전쟁으로, 요즘엔 크림 반도라고 해서 크림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전부터 알려지기로는 크림 전쟁을 통해서 2014년 이후부터 지속되어 오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내전 상태가 확대되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인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고, 이 전쟁은 세계 다른 지역의 국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부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해온 미국과 영국 그리고 EU 주요국들이 점차로 첨단 무기를 공급하는 가운데 전쟁이 확대되고 있고 전선이 치열해지고 있고 사상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세계 각국이 이 세계의 구성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도 점차 대두되고, 실제로 러시아 당국자들의 군 당국자들, 정부 당국자들의 입을 통해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EU 회원국이었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당초 전쟁 발발 전에는 유럽의 군사동맹인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동맹인 나토에 가입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쟁 발발 이후 이 두 국가가 북유럽에 위치한, 그리고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인접한 두 국가가 나토 가입을 추진했고, 2023년 4월에는 급기야 핀란드가 나토의 3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스웨덴은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튀르키예만이 반대하고 있고, 만약에 튀르키예가 찬성한다면 스웨덴까지 가입하게 되어서 러시아로서는 이 전쟁 이전보다 더욱 더 어려운 상황, 나토에 둘러싸이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고, 이 상황에 대해서 러시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기존에 가입하고 있지 않던 군사 동맹에 가입하고 있지 않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가입을 하게 되고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서 러시아와 미국, EU 간의 정치 군사적 대결 구도는 더욱더 첨예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당연히 군사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에 세계의 주요 선진국들이 동참하고 있고, 러시아는 이에 대응해서 경제 제재를 취하면서 두 진영 간의 경제적 대립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세계 경제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2020년 이전에, 2022년 이전에 세계의 각국은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기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2022년에 발발함으로 인해서 세계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실제로 그것은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IMF 통계를 보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19년 2.8%에서 코로나가 발발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세계를 뒤흔든 2020년 마이너스 3.0%로 하락했고 2021년 다시 기저효과로 6%로 성장하면서 2022년에도 계속 이러한 성장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으나 전쟁의 발발로 3.5%로 머물렀고 당초 전망보다 하락한 것이었고요. 2023년에도 3%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세계 전반적으로 저성장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결과를 낳았고 아직도 여기로부터 빠져나올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동시에 전쟁의 영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주요 수출품인 에너지와 곡물의 국제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차원의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하게 되었고 아프리카 국가들과 최빈국들은 직접적으로 곡물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과 더불어서 사회경제적인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우크라이나는 세계의 유럽의 빵 공장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세계 곡물 수출에서 몇몇 작물은 아주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해바라기 유 같은 경우에는 46%, 무려 세계 수출의 46%를 점유하고 있고요. 보리는 17%, 옥수수는 12%, 밀은 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친공국인, 직접적인 친공국인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도 밀의 20%를 점유하고 있고요. 해바라기 유의 20%, 보리의 1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국가를 합하면 무려 밀 같은 경우에는 30%에 달하고요. 보리, 주요 작물인 보리의 경우에도 30%가 넘는 이런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북아프리카, 중동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밀을 수입해 왔습니다. 문제는 2022년 6월에 낮은 가격에 곡물을 수입하던 이 국가들이 타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원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출 항구를 봉쇄함으로써 수출이 여의치 않게 된 것입니다. 이 영향의 직격탄을 받은 국가들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과거에 이어지던 식량 폭동, 사회적인 극심한 불안정이 재현될 그런 위협마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2022년 7월에 극적으로 흑해 곡물 협정이 체결되면서 다시 수출이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2023년 7월에 다시 또 이 흑해 곡물 협정이 연장되지 않으면서 국제사회의 긴장이 고조되고 또 흑해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국제 곡물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 곡물 협정이 타결된 뒤에 2022년 7월에 타결된 뒤에 우크라이나는 오데사 등의 3개의 흑해 항구를 통해서 곡물을 수출해 왔고요.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이 곡물들은 45개의 개발도상국, 신흥국이 필요로 하는 식량의 절반에 해당되는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규모를 이 우크라이나가 담당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최근 2023년 7월 크림대교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인해서 폭발이 일어났고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흑해 곡물 협정 종료를 통보하면서 다시 또 위기가 찾아왔고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오데사의 곡물 창고와 항만 시설들을 계속 공격해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흑해 항구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곡물 운송 루트인 다뉴브 강의 우크라이나 항구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 다뉴브 강을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도 전쟁 이전에 비해서 2021년에 비해서 전쟁 이후엔 2022년에는 3배 이상으로 늘어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흑해보다 좀 더 안전한 지역으로 그리고 이 흑해 곡물 협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곡물 수출량이 늘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뉴브 강 항구까지도 러시아가 공격하고 있음으로 해서 이 곡물 수출은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특히 이 곡물들을 수입하는 아프리카, 중동 국가들의 개발도상국들의 사회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또한 잘 알려진 것인데요. 전쟁 이후에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난민들이 발생했습니다. 유엔의 평가에 따르면 현재 2023년 9월 기준으로 600만 명이 조금 넘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전쟁을 피해서 동유럽 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동유럽을 거쳐서 서유럽으로 가기도 하고 또 다른 국가들을 가기도 하고, 우리나라에도 우크라이나에서 빠져나온 고려인들, 한인들이죠. 고려인들이 한 1,000명 정도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우크라이나인들이 동유럽으로 이주하면서 또 서유럽으로 이주하면서 유럽 전체의 사회 경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은 서유럽 국가들에게 EU로부터 이런 사회 경제적인 불안정성을 호소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인한 곡물 가격의 상승 그리고 난민의 발생 이런 것들이 세계 정치, 경제, 사회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경제에 직접적으로 타격이 되고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미국과 EU가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제 봉쇄를 취하고 있고 이것은 에너지 수급과 가격 변동에 영향을 주어서 또 다른 차원에서 세계 각국에 전 세계에 에너지 가격이니까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곡물이 영향을 주었지만 이 제재로 인한 에너지는 전 세계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경제 제재를 미국과 EU는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이후에 서방이 미국과 EU가 취한 대러 제재는 범위와 규모에 있어서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에 병합 이후에 이루어졌던 2022년 2월 이전까지 시행되었던 제재와는 차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제재는 주로 미국 재무부의 재무부가 주도하고 미국이 먼저 시행하고 EU가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제재가 취해지고 있는데요. 크림반도 병합 이후에 2021년 말까지는 일부 경제 영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제재가 시행됐습니다. 일부 주요 올리가르히, 러시아의 재벌들, 또 주요 정치인들에 대해서 취해졌고 일부 특정 경제 영역에 대해서만 취해졌지만 2022년에는 이후에는 광범위한 말하자면 러시아의 교역 전반, 또 금융시장 전반, 대금융활동, 국민들의 금융활동, 그리고 에너지 산업, 또 제조업 부문, 모든 부분에 걸쳐서 심지어 비자 관련된 부분들도 취소가 되고 이동도 항공편도 단절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동, 다른 국민들의 러시아로 유입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제재를 받으면서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제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 컴퓨터, 정보통신, 센스 및 레이저, 항법, 항공전자, 해양, 또 항공우주 이런 분야에서 수십 개 품목에 대해서 러시아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EU, 한국도 참여하고 있고요. 일본도 참여하고 있고 주요 선진국들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러시아의 제조업에 첨단 제품의 제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러시아가 반도체가 부족해서 기존의 전자제품에 들어있는 전자제품을 해체해서 전자제품에 들어있는 반도체 관련 부품을 찾아서 첨단 제품에 활용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이니 러시아의 이 첨단 제품의 부품과 소재 장비의 어려움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타격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제재입니다. 그동안 러시아 중앙은행이나 중앙은행이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를 했었는데요. 자금을 예치했었는데 뿐만 아니라 주요 은행들도 해외에 자금을 예치했었죠. 그런데 미국과 서방이 계좌를 동결하고 해외에 있는 자국에 있는 러시아 금융기관의 계좌를 동결하고 거래를 중단하고 하는 제재를 취함에 따라서 러시아의 자금들, 러시아 외환보유액, 또 러시아 올리가르히들의 해외의 예금들, 일반 국민들의 예금들도 동결이 되어서 러시아 금융시장이 타격을 받고 있고요. 러시아의 외채 상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러시아 금융시장에서 러시아 정부 채권이라든지 기업 채권들이 유통이 되고 있었는데 이 채권의 발행이나 유통이 전면적으로 차단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러시아 정부는 과거에는 해외 금융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통로가 막히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경제를 움직이게 하고 국민 경제 활동 전반을 흐르게 하는 금융의 흐름이 차단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욱더 중요한 큰 타격이 된 것은 스위프트 제재입니다. 이 스위프트 시스템은 국가들 간에 금융기관들 간에 대금을 결제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으로부터 러시아 금융기관들이 배제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7개 은행을 대상으로 VTB, 방크로시아, 아트크리티에, 노비콤, 소브콤, 대외경제은행, PSB 이런 은행들을 대상으로 접근을 차단했었는데요. 스위프트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초기에는 그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 저축은행 에 대해서는 스위프트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허용했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러시아의 제재와 EU와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그 러시아가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 다음에 점차로 모든 관계들을 단절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고, 금융 시스템에 있어서도 스위프트 제재에 있어서도 초기에는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를 허용했지만 2022년 6월 초부터는 스위프트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러시아 금융시장이 세계 금융권에서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러시아와 교역에 있어서 러시아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고요. 한국 유학생들도 러시아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자금을 주고받는 것이 어렵게 될 정도로 타격이 발생했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 국제경제시장으로부터 금융이 경제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배제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투자와 교역에 대해서도 제재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교역들, 그런 첨단 제품의 교역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의 교역 전반이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제 운송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러시아의 상품들을 해외로 운송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외국의 상품들을 러시아로 운송하는 데 타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역이 제한되고 있고, 러시아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신규 투자가 제한되고, 특히 러시아의 최대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투자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러시아에는 현재 개발되고 있는 그 에너지 유전이나 가스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북극 지역에 많이 있고, 이 에너지 개발을 통해서 러시아 경제가 발전할 수 있고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이 차단됨으로 인해서 러시아 경제는 그야말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 수출도 제한되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유럽이 동참하지 않았는데 미국, 캐나다, 영국 정도만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중단했었는데, 2022년 말에는 에너지 가격 상한제를 EU에서 도입함으로 인해서 러시아산 에너지의 최대 수입국인 EU에서 수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현재도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국제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한다면 큰 타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EU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2030년까지 완전히 중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고요. 대신에 필요한 가스를 카타르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로부터 수입할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를 대체하여 미국산 LNG 수입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산 LNG 수입은 이미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부터 조금씩 증가되어 왔었는데요. 2019년에 16%에서 2021년에는 28%로 상승했고 2022년에는 40%까지 상승했습니다. 그야말로 러시아산 LNG 수입 비중을 미국산이 EU에서 대체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어쩌면 러시아는 EU라는 최대 시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될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2022년 2월 이후에 시행된 미국과 EU의 일련의 제재는 이전에 시행된 제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강력한 수준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제재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제재의 목적은 러시아 경제에
러시아라는 국가에 심대한 타격을 가해서 러시아 국력을 약화시키고 또한 전쟁을 중단시키고 다시는 러시아가 강대국으로 세계 사회에 등장할 수 없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다른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루블러 환율 상승, 물가 상승률 증가, 실업률 증가, 실질소득, 국민들의 실질소득 감소 이런 국민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엑소모빌사 등 세계 주요 에너지 기업들도 철수를 했고요. GM사도 러시아 자동차 수출을 중단하기도 했고 또 미국의 포드사는 자동차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요. 맥도날드, IBM, 아마존 이런 대다수의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생산을 중단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습니다. 한국 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은 러시아 시장에 러시아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현지에 1, 2위 제품 점유율 1,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품들이 여럿 있습니다. 예컨대 모니터라든지 TV, 또 에어컨, 세탁기, 청소기 이런 제품들을 러시아 시장에서 생산하여 점유율 1,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페테르부르크에 생산을 하고 있었고 러시아 시장에서 러시아 자동차 다음으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을까요? 들리는 언론 또 러시아 정부의 발표 또 중국의 발표들을 따르면 중국 제품들이 이 시장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러시아 시장을 그동안 1991년 소련 해체 이후에 30년 이상 공을 들여왔던 시장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이는 물론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제재는 실제로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올해는 물론 플러스를 기록하기는 했으나 에너지 수출이 감소하면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감소했고 상반기에 전년 상반기 대비 84.8% 감소했다고 합니다. 루블러 환율도 작년 평균 환율인 67.5 루블에서 2023년 9월 현재 90루블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작년에 11.9%라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재정 수지도 에너지 부문의 수입 감소에 따라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GDP 대비 마이너스 1.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러시아 경제가 그런 대로 운용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타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서 대응 조치를 취했습니다. 2022년 2월 말 미국의 대러 제재로 대규모 외환 유출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국민이 무역 거래에서 획득한 외화 80%를 3일 이내에 의무 매각하는 조치, 또 1만 달러 초과하는 외화의 국외 반출 금지 조치, 은행 외환 계좌의 현금 인출 한도 제한 등 강력한 통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통제 조치는 1998년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시기에 버금가는 그런 강력한 조치입니다. 그만큼 러시아 외환 시장이 금융 시장이 위기 상황에 몰려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러시아 정부의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외환 시장이 조금씩 안정이 되었고 러시아는 이런 조치들을 완화했습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러시아는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48개국 여기에는 한국도 들어갑니다. 한국과 일본,
미국, 뭐 EU는 말할 것도 없고요. 48개국을 비우호국, 비우호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대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했고,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를 제한하고 금융 거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러시아 시장에 철수하거나 영업을 중단한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국유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최근의 뉴스에 따르면 러시아에 있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 기업에서 인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러시아가 중요한 대러 제재,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세계 경제 질서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 협력 확대입니다. 러시아는 대러 제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국가들과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이 당연히 세계 경제에 미국 다음으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중국입니다. 미국과 안보, 교육 등에서 갈등 관계에 있는 중국은 2024년에 이어 2022년에도 서방의 대러 제재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러시아와 교역, 금융, 기술, 군사,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 기업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러시아 물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국의 러시아와 중국의 교역 협력이 정대되고 있습니다. 양국의 교역은 러시아의 교역에서 중국의 비중은 2015년에는 11.9%였는데요. 2022년에는 21.9%로 상승했습니다. 무려 10%가 상승한 것이죠. 그러니까 러시아 대외 교역의 5분의 1을 중국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EU의 비중을 중국이 이어받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출에 있어서는 전체 수출의 19.4%, 수입은 전체 수입의 27.1%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으로 에너지를 수출하고 있고 또 자국 정부가 필요한 그러나 서방이나 비우호국으로부터는 수입이 어려운 기계나 설비 등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더욱 진행이 될 것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더욱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러중 간의 교역은 러시아에서 중국과의 교역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에너지 부문의 교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도 이미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원유에서 32%, 석탄의 17.6%, 천연가스의 4.5% 이렇게 높은 비중을 기록하고 있는데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에 이미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에너지 교역을 확대하는 정상회담에서 천연가스를 더욱 더 많은 규모로 수출하는 계약이 체결된 바 있어서 이런 양국 간의 에너지 교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외환 부분의 협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금융시장에서 탈달러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달러화의 비중은 크게 줄고 위안화의 비중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위안화의 비중이 2017년 6월에 0.1%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중이 2022년에 이르러서는 무려 16%로 상승하게 됐습니다. 이 같은 기간 동안 달러화의 비중은 40%대에서 10%대로 하락했습니다. 과거에는 러시아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화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만 이제 달러화를 제치고 위안화가 달러화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는 스위프트 제재에 대응해서 중국과 독자적인 결제망, 국제 금융 결제망을 구축하는 협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군수협력도 양국이 더욱 확대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2017년부터 21년까지 세계 5대 무기 수입국인 중국의 무기 수입에서 러시아산 무기의 비중은 무려 81%. 러시아로부터 대부분의 무기를 수입하고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러시아와 중국 간의 교육, 교역, 금융, 군수협력은 에너지 협력은 제재 이후에 더욱 확대되어 왔으며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더욱 확대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러시아의 대외 경제 협력 전반에 중국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지나치게 러시아의 큰 경제에 큰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러시아 경제가 중국에 의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중국 경제의 침체라든지 중국의 어떤 에너지 수입 감소라든지 또 그 기술 제품의 대러 수출 감소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러시아 경제는 오히려 중국에 대한 의존성, 경제 의존성 때문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게 러시아가 중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서방과 협력을 대체할 수 있는가? 과연 모든 분야에서 대체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컨대 러시아가 미국이나 EU로부터 아주 고도의 기술 제품 부품을 수입해야 되는데 그러한 모든 부품을 중국이 공급해 줄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는 의문이 될 수 있고, 설령 공급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품들을 활용해서 첨단 제품을 만들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어쨌건 러시아로서는 다른 대안이 적절히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러시아는 브릭스와의 경제 협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브릭스와 금융, 에너지 부문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브릭스의 국제시장에서의 국제 무대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고려할 때 이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브릭스는 알려진 것처럼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5개 국가를 일컫는 그런 말인데요. 이 국가들은 공교롭게도 미국이 주도하는 대러 제재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비우호국이 아니지요. 러시아가 협력할 수 있는 몇 개 되지 않는 국가들 중에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입니다. 브릭스는 2022년 6월에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기존의 5개국을 포함해서 여기에 13개 국가가 참여한 브릭스 플러스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기존의 회원국들 외에 알제리, 아르헨티나,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카자흐스탄 등 말레이시아, 태국 같은 13개 국가가 더 참가해서 브릭스 플러스 정상회의를 했다는 것은 아주 러시아로서는 대외 협력에 있어서 고무적인 것이고 국제사회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 질서에서 국제 무대에서 또 다른 어떤 세력들, 미국이 아닌 또 중국과 러시아나 EU가 아닌 제3의 세력이 떠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예상을 가능하게 할 수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푸틴은 이 브릭스 플러스 정상회의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연설이 인상적입니다. 한번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리면요. 푸틴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존의 수직적인 국제질서 체제이자 헤게모니 행사국이 있는, 여기서 헤게모니 행사국은 미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있는 G7을 대체하여 상호 국가들 간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 간에 평등하고 상호 간에 이익이 되는 조직이 브릭스이며 이 브릭스가 향후 국제 질서를 주도할 것이다. 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브릭스를
브릭스가 발전할 것이고 러시아도 브릭스에 참여하고 있고 더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면서 브릭스가 그야말로 국제 무대 중심이 되고 러시아가 대외 협력에서 살 길을 찾겠다는 그런 의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브릭스는 회원국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2023년 8월에 무려 6개국이나 다시 추가로 가입을 했습니다. 기존의 회원국이 5개 국가인데 6개국이 가입을 했으니까요. 여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디오피아, 이집트, 아르헨티나, 아랍에미리트 연합 등 중동의 강대국들, 또 이란, 중남미의 강대국이 참여하면서 브릭스는 그야말로 푸틴이 말한 것과 유사하게 국제 질서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 조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브릭스는 회원국의 확대로 전 세계 GDP의 26%에서 37%로 GDP 비중이 확대되었고 교육 비중도 18%에서 21%로 인구 비중은 40%에서 46%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그 구소련 지역에서 그동안 러시아와 긴밀한 협력을 해오던 EAU 국가들과 경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EAU에 참여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이런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얼마나 러시아가 EU를 대체를 하거나 할 수 있는지는 의문스럽습니다만 어쨌든 러시아는 EAU와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고 또 인도와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고 아세안과의 협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는 서방의 전쟁 이후에 미국과 EU의 대러 제재에 대응을 해서 중국과 브릭스와 이런 또 제3지대에 있는 국가들과 경제 협력을 확대하면서 생존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앞으로의 전망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정말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많은 사상자가 생겼고 양국의 경제는 피폐해졌고 대립은 첨예화되고 있고 군사적인 대립, 양진영의 군사 대립, 경제적 대립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이 대러 제재에 참여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러시아는 대러 제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서 경제적인 고립을 벗어나고 안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러시아 경제의 전망이 그렇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에 현재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마이너스 2.1%에서 1.5%로 플러스 성장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그러나 여기에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러시아의 언론들을 통해서 또 다수의 서방의 언론들도 서방이 기대했던 전쟁의 중단, 러시아 국력에 급격한 타격, 큰 충격을 주어서 러시아 국력을 약화시키고 전쟁을 중단시키고자 하는 서방의 제재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러시아 경제가 안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러시아의 수출이 하락하고 있고 특히 에너지 부문의 제재가 아주 전방위적으로 취해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하락하고 있고 따라서 정부 재정이 크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 정부가 흑해 곡물 협정 타결을 위해서 서방에 제안을 했는데요. 이 제안을 보면 러시아가 어떤 상황인지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 농산물, 비료 수출을 보장하고 국영은행이 국제금융 시스템에 복귀하는 등 제재를 해제하면 협정에 복귀하겠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말하자면 현재 러시아
농산물이라든지 비료라든지 뭐 에너지를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제품들의 수출이 안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러시아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서 말하는 국제금융 시스템은 스위프트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스위프트 시스템에 러시아 금융기관들이 배제됨으로써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러시아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과의 협력입니다. 물론 러시아가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에너지를 수출하고 있고 기술 제품을 수입하고 있지만 정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이 정말 언제까지 러시아와 협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중국 경제가 더구나 최근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수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지 또 기술 제품의 수출을 기존의 서방을 대체하는 그런 우수한 부품들을 러시아로 수출해 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 이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서방의 대러 제재에 대해서도 중국은 제재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러시아와 협력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국제화를 시도하고 있고 또 세계 글로벌 국제 무대에서 미국과 더불어 중요한 한 축이 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대러 제재, 서방이 취하고 있는 대러 제재를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중국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과의 협력이 기존의 서방과 협력, EU나 미국과의 협력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이 전망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어려움은 그동안에는 뭐 잘 버텨온 측면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직면할 것이다 라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응책이 없는 러시아는 이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서 여기서 이 국가들은 중국, 인도 또 그 브릭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인 고립을 해소하고 경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정치 경제의 안정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세계 질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어떤지, 그 상황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어떤 협력을 하고 있고, 브릭스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앞으로의 러시아를 둘러싼 국제 질서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